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프랑스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카타르 사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장면 때문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카타르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건 최신의 장비들과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가 서로의 실력을 겨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장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장비들은 마치 사막을 자신의 무대처럼 다루며 예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카타르 군 수뇌부는 한국 장비들이 보여준 어떤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즉석에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기들이 카타르 사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현장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피터센이라고 합니다. 아침 8시 코펜하겐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 제 메일함에 상사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마크, 다음 주에 카타르에 가야 해. K9 썬더 테스트가 진행될 거니까 덴마크 대표로 내가 직접 확인해 줘야 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덴마크 국방무관으로 15년을 일해오면서 어떤 일인지 감이 왔죠. 우리 군엔 새로운 대포가 필요했어요. 국경을 방어하고 나토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화포 말이에요. 한국산 자주포인 K9 썬더가 딱 우리가 찾는 장비일 수도 있었죠. 자주포라는 게 사실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탱크처럼 트랙 위에 올라간 거대한 대포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큰 대포가 아니었어요. K9 썬더는 무려 5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요. 코펜하겐에서 로스킬레까지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창가로 걸어가서 아침 출근길에 복잡한 교통을 내려다봤어요. 사실 이번 임무가 조금 신경 쓰였어요. 보통 우리 덴마크는 독일, 미국, 혹은 유럽 국가들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산 무기라니? 이건 정말 색다른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군사 장비 생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탱크, 군함, 대포까지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노르웨이와 폴란드도 K9 썬더를 구매하고 있었으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K9의 스펙을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수치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155mm 대포가 15초 안에 3발을 쏠 수 있고 최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쏘고 도망치기 슛 앤 스굿 기능도 있었죠. 적에게 한 발 쏘고 곧바로 다른 위치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PZH-1000도 좋은 자주포였지만 K9은 더 저렴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신뢰할 만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조관인 라르스가 보낸 전화였죠. 항공권 예약했습니다. 상사님. 5일 후에 카타르로 출발하십니다. 한국팀이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르스에게 고맙다고 하고 짐 쌀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름에 카타르는 무척 더울 테니 경량 유니폼이랑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테스트는 알칼라 사막 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K9 썬더와 독일의 PZH-1000이 실력을 겨루게 될 거였어요. 그날 오후 군수 조달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마크, 예센 대령이 말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자주포를 사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기존의 파트너들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해.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모든 걸 면밀히 살펴봐야 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나요? 3가지야. 예센 대령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카타르의 더위가 그걸 알려줄 거야. 둘째, 신뢰성. 우리가 필요할 때 고장이 나지 않아야 해. 셋째, 사용이 간편한지. 우리 군인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어야 하거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번 임무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있는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덴마크는 우리 군의 화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주변국들도 전력을 보강하고 있었고요.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우리도 믿고 쓸 수 있는 장비가 절실했어요. 잠에서 깨어 다시 K9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운 녹색 도색과 긴 포신이 아주 강력하고 단단해 보였죠. 한국 측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환경과 지형에서 이 장비를 테스트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의 실수를 연구해 더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죠. 어쩌면 서방 국가들의 어떤 장비보다도 뛰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5날이 지나자 저는 카타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수첩에는 질문들이 가득했고 머릿속엔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죠. 사막은 두 기계 K9과 PZH-1000을 시험할 장소가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 시험은 또 다른 걸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덴마크가 우리 국방에 있어 새로운 파트너를 신뢰할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코펜하겐을 바라봤어요. 곧 사막 한가운데서 이 거대한 기계들이 목표물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덴마크의 화포 전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카타르에서의 테스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보여주고 단순한 대포나 사막 모래 이상의 혁신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걸요. 군용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카타르의 태양은 마치 오븐을 열어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바로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알칼라 사막 기지는 온통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군용 차량들이 시험장을 오가며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공기에서는 뜨거운 금속과 디젤 연료 냄새가 났어요. 카타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터센 씨. 한국 대표단의 김대령이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은 그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차려입고 침착해 보였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고 그의 손을 악수로 맞았어요. 이미 K9 썬더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오른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는 벌써 사흘 전부터 와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단단히 다져진 모래 위를 걸어가면서 거대한 자주포 차량 쪽으로 갔어요. K9 썬더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짙은 녹색 페인트는 강렬한 햇빛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팀원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품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2층 집 높이의 시내버스 길이만큼 길쭉했죠. 올라가 봐도 될까요? 제가 접근 사다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태양 때문에 금속이 뜨거울 겁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뜨거운 금속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이 높이에서 보니 시험장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서 독일팀은 PZH-1000 자주포를 만지고 있었어요. 오늘 시연에서 두 자주포는 혹독한 사막 환경 속에서 성능을 증명해야 했죠. K9 내부 승무원실에 들어가자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쾌적한 느낌을 줬어요. 이곳에서 주 조종자인 이대위가 각 작업 구역을 안내해 주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만약 메인 컴퓨터가 고장나도 모든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승무원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배웠어요. 모든 스위치와 화면, 절차마다 예비 계획이 마련돼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려한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준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비팀은 K9의 거대한 금속 벨트 같은 궤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시험용 포탄을 보관함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어요. 포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일이 기대되네요. 김대령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사막은 궁극의 시험장이죠. 더위, 모래, 바람,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그는 K9의 장갑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기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점검 체크리스트도 한번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준비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니 점검이 정말 철저했어요. 단순히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까지 꼼꼼히 측정하고 기록하며 이전 시험 결과와 비교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사막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기지의 투광등이 켜지면서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두 나라의 자주포 팀 모두 내일의 시연 준비를 위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 팀은 뛰어난 엔지니어링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이번엔 한국 팀이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준비를 마친 듯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덴마크가 필요로 하는 자주포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시험장에서만 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매번 확실히 작동해야 했어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는 K9 썬더를 돌아보며 이 자주포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방에 들어와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적어둔 노트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9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내일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과연 이 자주포가 이 뜨거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깊은 모래 위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몇 시간씩 태양 아래 노출된 후에도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늦은 밤까지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가운데 저는 곧잠에 들었어요. 팀원들은 내일의 도전을 위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아침 햇살이 이미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모래 위의 공기가 물결처럼 일렁였죠. 제 주변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거대한 2대의 자주포가 시험 준비를 마친 채 대기 중이었어요. 왼쪽에는 독일의 PZH-1000이 사막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한국의 K9 썬더가 짙은 녹색 도색으로 황금빛 모래 위에서 눈에 띄었죠. 두 장비 모두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강력해 보였고 이제 곧 그 포성이 울릴 것만 같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장거리 사격입니다. 시험을 총괄하는 이 대령이 발표했어요. 각 차량은 50km, 약 31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사격할 예정입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작은 깃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확도, 사격 속도, 그리고 승무원들이 장비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평가할 겁니다. 저는 준비해둔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덴마크 국방무관으로서 이 노트는 저희 나라가 어떤 자주포를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였거든요. 이번 시험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두 세계 최강 자주포 시스템이 정면 승부를 펼치는 챔피언십 같은 자리였죠. 독일의 PZH-1000이 먼저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재빠르게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했고 거대한 포신이 천천히 위치를 잡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쾅! 사격이 시작됐어요. 포성이 가슴에 울려 퍼지며 저를 강하게 내리쳤고 치아까지 떨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포차 주변에는 모래가 날아올랐어요.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포탄이 닿기를 모두가 기다렸어요. 쌍안경으로 관찰해보니 목표 지점 근처에서 모래구름이 확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표에서 9m 벗어났습니다. 사격 통제관이 외쳤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9m라는 거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이 정도의 오차가 목표를 맞히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하니까요. 이제 K9 썬더의 차례였어요. 한국팀은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팀원들이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스포츠팀처럼 매끄럽게 협력하는 게 눈에 띄었죠. 거대한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사격 준비를 마쳤어요. K9 썬더 사격 준비 완료. 명령이 떨어졌어요. 쾅! 이번 사격도 마찬가지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K9 썬더는 사격 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트랙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켰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직격입니다. 사격 통제관이 외쳤어요.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급하게 노트에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2대의 자주포가 사막의 모래 위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했거든요. PZH-1000이 먼저 출발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모래 언덕을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드러운 모래 속에서 트랙이 헛돌며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눈길에 갇힌 차가 바퀴를 헛도는 것 같았죠. 반면 K9 썬더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수 트랙 덕분에 마치 사막의 주자처럼 모래 위를 가뿐하게 달렸어요. 옆에 있던 카타르 장교가 속삭였어요. 서스펜션 좀 봐요. 저 모래 언덕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고 있네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두 차량 모두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죠. 원격 조준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이건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각 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독일 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멈추자 어쩔 줄을 몰랐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한국 팀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곧바로 수동 조작 모드로 전환했거든요. 이들은 평소에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팀원들은 손으로 직접 계산하며 육안으로 목표를 맞추기 시작했죠. 불과 5분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됐어요. K9 수동 모드로 목표 조준 완료. 발사합니다. 쾅!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췄어요. 한국 팀은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냈죠. 저는 노트에 재빨리 적었어요. K9 팀, 뛰어난 훈련과 적응력 보여줌. 시스템은 기술이 고장 나도 작동 가능. 수동 모드에서도 완벽한 정확도. 햇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이미 어떤 자주포를 덴마크에 추천할지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K9 썬더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현대 자주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강력하고 정확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였어요. 옆에 있던 카타르 장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쇼룸에서는 멋져 보이는 장비들이 있죠. 그런데 K9 썬더는요? 진짜 중요한 모래와 태양 아래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최고의 군사 장비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팀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거였죠.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K9 자주포가 기대 이상으로 그 능력을 증명했거든요. 알칼라 기지의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에 앉아 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피터센 씨? 카타르 장교가 제 수첩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놓아주며 물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고 진한 향이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오늘 시연 같은 건 처음 봅니다. 제가 수첩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통신 장애가 있었는데도 K9 팀이 대응한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 팀은 오후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 앞쪽에 모여 있었어요. 팀을 이끌던 김수석 엔지니어는 50대로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고 거친 손은 그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분은 K9 프로젝트에 15년이나 몸담아 오셨다고 들었어요. 피터센 씨, 김수석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유심히 지켜보시던데 저희 백업 시스템 개발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펜을 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바로 이게 제가 알아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덴마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병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연에서 특별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김수석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쉬운 단어로 말하면서 메모지에 작은 도표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K9을 실험실에서만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테스트했죠.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먼저 저희가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 시연 때 독일 팀이 컴퓨터가 멈추자 당황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병사들이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김수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K9 팀은 최소한 주 1회 수동 조작 훈련을 해요.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병사들은 기술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면 잊지 않는 것과 같죠. 그때 시연을 이끌었던 박대위가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아직 사막 위장복 차림이었고 부츠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어요. K9 내부를 구경해 보실래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아마 저희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기회에 눈이 반짝였어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수첩을 챙겼어요. 우리는 늦은 오후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갔어요.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는 K9 자주포는 짙은 녹색 장갑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크기가 더 실감났어요. 버스만큼 길고 작은 집만큼 높았거든요. 박대위의 도움을 받아 승무원실로 올라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가 무척 잘 정리돼 있어 놀랐어요. 모든 스위치와 버튼마다 예비 조작 방법이 마련돼 있었고 수동 조작 장치가 컴퓨터 시스템 옆에 나란히 배치돼 있었어요. 이 색깔 표시 보이시죠? 박대위가 색깔별로 구분된 레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력이 완전히 나가도 승무원들이 모든 기능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목표로 훈련합니다. 저는 강철 벽을 따라 손을 쓸어보며 그 견고함을 느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고려하신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건 아니죠. 김수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수와 성공에서 매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K9의 비밀이죠. 개선을 멈추지 않되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 모든 변화는 먼저 신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며 긴 그림자가 시험장을 가로지르는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K9은 단순히 강력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심하게 계획된 노력과 올바르게 일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었어요.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글이 술술 나왔어요. K9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나 강력한 포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준비성과 신뢰성 그리고 김수석과 박대위 같은 사람들의 헌신에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진정한 탁월함이란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덴마크의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NATO에 대한 우리의 의무,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어려운 날씨 조건까지요. K9은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그 팀이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루의 메모를 마치며 저는 김수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무기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병사들만큼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본 모든 것을 떠올리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사막에서 K9 썬더의 인상적인 성능을 본 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계속해서 본 장면들이 맴돌았죠. 정확한 포격, 통신장애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모습, 모래 위를 부드럽게 이동하는 장비들까지요. 그런데 정말 저를 잠 못 들게 한 건 바로 내일 더 흥미진진한 걸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바로 K9의 미래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카타르 군 기지의 한 특별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들이 서 있었죠. 지금 보실 건 기밀 자료입니다. 한국 엔지니어 김 박사님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K9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 앞쪽에 큰 화면이 켜졌어요. 첫 화면에 나온 건 K9A2였어요. 이미 제작 중인 K9의 최신 버전이죠. 의자에 기대어 앉아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마치 10년 후의 미래를 미리 본 것 같았거든요. 이 K9A2엔 우리가 AI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차량 주변에 있는 복잡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마치 피로를 모르는 승무원이 한 명 더 생긴 셈이고 차량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은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이 시스템은 차량 주변을 끊임없이 스캔하면서 적 차량이나 병사 같은 위험 요소를 찾아내요. 특히 밤이나 악천후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것들도 포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차량 내부의 승무원들이 보기 쉽게 화면에 표시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제 눈길을 끈 건 K9A2가 사용하는 포탄 방식이었어요. 우린 지금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특수 포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테스트 발사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그냥 일반 포탄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할 수 있는 스마트 포탄이죠. 영상 속 포탄이 50km 떨어진 목표를 명중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50km면 약 31마일 정도 되거든요. 포탄이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서 2m도 안 되는 오차로 떨어졌어요.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코펜하겐에서 말메까지 농구공을 던져서 그대로 링 안에 꽂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박사님이 아직 개발 중인 K9A3를 보여주는데 저는 터렛의 디자인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승무원은 어디 있나요? 제가 터렛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눈치채고 물었죠. 그게 핵심이죠.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K9A3의 터렛은 무인으로 설계됐어요. 더 이상 사람이 터렛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다 차량 내부에 보호된 공간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한 명의 군인이 여러 대의 K9A3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마치 아주 복잡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게임 조종기가 아니라 특수 컴퓨터와 스크린을 이용해서 각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를 가장 감탄하게 한 건 드론 방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능이었어요. 요즘 전쟁에 무장 드론이 많이 사용되는데 K9A3는 드론 신호를 방해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거예요.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적 드론이 가까이 오면 제어 신호를 차단해서 드론이 멋대로 날아가거나 착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1시간 넘게 질문하고 메모를 했어요. K9A3는 단순히 새 기술을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승무원 보호부터 연료 절약,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통한 빠른 훈련까지 정말 모든 걸 꼼꼼하게 고려했어요. 그럼 왜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넣지 않고 여러 버전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박사님이 책상 위에 있던 K9 모형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건 블록을 쌓는 것과 같아요. 한 번에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면 무너질 위험이 크죠. 하지만 한 층씩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면 튼튼하고 믿을 만한 탑을 완성할 수 있어요.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기술을 서둘러 도입하려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각 개선 사항을 실제 상황에서 신중히 테스트한 후에 다음 버전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막 전역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K9 테스트가 있던 사고 너머로 해가 지는 걸 봤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K9 썬더가 여전히 사막의 수호자처럼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내일이면 덴마크로 돌아가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가 포병 기술의 미래를 목격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미래는 한순간의 비약적인 도약이 아니라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사막의 태양에 얼굴이 약간 그을렸지만 정신만큼은 맑았어요. 비행기가 도시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동안 노트북을 열고 덴마크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글은 자연스럽게 써졌어요. K9 썬더가 단순한 기술 사양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K9 썬더는 그저 또 하나의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로 멋져 보이는 것보다 실제 성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오랜 고민과 테스트의 결과물이죠. 훈련 도중 통신 시스템이 고장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침착하게 수동 조작으로 전환하던 한국팀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순간이 오히려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보다 K9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K9 팀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의 PZH 1000팀은 자동 시스템 없이는 고전했지만 K9은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했죠. 이런 신뢰성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국방부에 어떻게 이 점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K9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강력한 포병 시스템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군사 기술 개발에 있어 다른, 어쩌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와 협력하는 일이니까요.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극적인 혁신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개선을 꾸준히 추구하죠. 모든 걸 실전 환경에서 철저히 테스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다시 시험해요. 이처럼 신중한 접근 방식 덕분에 장비는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작동합니다.
승무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길래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보고서에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K9의 주요 장점을 정리해서 리스트로 작성했어요. 장거리에서의 완벽한 정확도,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나도 작동 가능한 성능,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 극한의 더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설계, 잘 훈련된 전문 지원팀.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글을 이어갔어요. 군사 장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고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내죠. 이처럼 솔직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덴마크가 방위 파트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다. K9의 미래 버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K9A2와 K9A3 같은 기술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개선이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되었느냐였어요. 눈길을 끌기 위해 겉모습만 화려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모든 기능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히 테스트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K9의 미래 개발 계획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가끔 새로운 기술을 서두르며 추가하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개선에 집중합니다. 예정된 K9 업그레이드는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코펜하겐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권고안을 작성했어요. 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덴마크가 새로운 포병 시스템으로 K9 썬더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건 단지 오늘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이로울 협력 관계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노트북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덧붙였어요. 제가 국방무관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 가장 인상적인 기술이 항상 가장 신뢰할 만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K9 썬더가 돋보이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신뢰성과 적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꾸준하고 신중한 발전이야말로 탁월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제 권고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K9 썬더는 덴마크의 단순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결정이란 가장 발전된 옵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국방부 건물로 향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철학은 포병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술이든 삶이든 성공이란 가장 먼저 나서거나 가장 인상적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도전이 닥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첸입니다. 교수님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가방끈을 조정했어요. 평소처럼 15분 일찍 도착한 거죠. 오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파란 카펫 위에 밝은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로버트슨 홀의 이 강의실이 참 좋아요.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하고 토론할 때 서로 잘 보이도록 의자들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늘 앉는 자리는 세 번째 줄이에요. 딱 좋아요. 너무 앞이어서 과하게 보이지도 않고 너무 뒤에 있어서 중요한 걸 놓칠 일도 없죠.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고 행운의 펜도 꺼냈어요. 엄마가 대학교 입학할 때 주신 작은 판다가 그려진 펜이에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긴장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에밀리 첸 동아시아학 3학년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제가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이에요. 왼쪽에 앉은 나디는 방콕 출신인데 항상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그녀는 공책을 꺼내면서 저에게 빠르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뒤에서는 민혁이 친구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3년 전에 여기로 유학을 왔죠. 강의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기 캐나다에서 온 사라가 있는데 그녀는 K-드라마와 한국 스킨케어에 푹 빠져 있어요. 그녀 옆에는 멕시코에서 온 미겔이 앉아 있어요. 그는 경제학과 동아시아학을 복수 전공 중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맨 앞줄에는 싱가포르 출신의 제니퍼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국제 비즈니스 규제에 대해 질문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반 학생들 총 28명이 12개국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 로고가 있는 후드티를 입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비즈니스 미팅에 갈 것처럼 차려입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다양한 언어들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영어, 한국어, 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 방 안에 있을 때마다 세계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2시 정각이 되자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히리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소리를 냈어요. 오늘은 그녀가 자주 입는 네이비 블레이저에 금색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말 한마디 없이도 주의를 끄는 능력이 있으세요. 학생들이 수다를 멈추고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태국과 한국의 경제 및 관광 관계에 대해 다룰 겁니다. 매우 현재적이고 복잡한 주제예요.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두 나라 간의 관광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놨어요. 이래서 수업을 빠질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국제관계를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단순히 연도나 통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정부에서 내린 결정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현재 문제를 보기 전에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겠죠. 그녀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클릭했어요. 태국에 대한 한국의 첫 번째 중요한 투자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떤 학생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다른 학생들은 의자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듯했어요. 오늘 교실 안에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주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어서일 거예요. 이건 그들의 가족, 미래,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지금쯤이면 오후에 햇살이 좀 더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교과서와 노트북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밖에서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었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수십 년에 걸쳐 두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 시험을 거쳤으며 때로는 갈등을 겪었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셨어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신중하게 제목을 적었어요. 태국, 한국 관계,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이야기. 왠지 오늘 강의는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디가 펜을 너무 꽉 쥐고 있는 모습, 민혁이 평소처럼 필기하는 걸 멈추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모습.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단순한 경제 통계나 관광 데이터 이상의 무언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교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오늘 교수님은 더 진지한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시험했던 최근의 몇 가지 도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자 몇몇 학생들이 자세를 바로 잡았고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강의는 그냥 평범한 수업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세 번째 줄에 앉아서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걸 보고 있었어요. 밝은 프로젝터 불빛이 태국, 한국 관계에 대한 통계를 비추면서 교수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광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급격히 내려가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친구들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필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 두 좌석 떨어진 곳에 앉은 나디를 봤어요. 그녀는 펜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랑 같이 그룹 과제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나디는 평소에 밝고 차분한 성격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교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또한 최근 몇몇 주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했어요. 이로 인해 방콕이나 촌부리 같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나디의 목소리가 조용한 분위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그녀는 책상에 반쯤 일어난 채 말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해보세요, 나디. 이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진 않아요. 나디의 목소리는 한층 더 힘있게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떠났는지는 말 안 하셨잖아요. 어떤 회사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제 사촌도 그 공장에서 일했는데 8년 동안 다닌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말라고 통보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필기를 멈추고 나디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통 뒷자리에서 졸던 남학생조차 지금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도요. 나디는 더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태국 사람들은 한국어 대신 영어를 배우려고 해요. 한국 관광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교실 반대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 민혁이었어요. 그는 손을 들었지만 부르기 전에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그의 발음은 신중하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 결정들이 태국을 일부러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비용, 시장 변화, 세계적인 경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꿀처럼 진득하게 퍼졌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디는 자리에서 몸을 돌려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단순하지 않다고요? 나디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직장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공장 노동자들을 손님으로 삼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말해보세요. 그리고 집세를 못 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제 사촌에게도 그렇게 말해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몸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몇몇은 나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교환학생 마리아가 나디와 민혁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는 걸 봤어요.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요. 교수님은 상황이 과열되기 전에 나서려고 하셨는지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하지만 나디는 멈추지 않고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도 얘기해보죠. 나디가 말했어요. 비자 문제, 편견, 그리고 일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직원을 그냥 쓰고 버리는 사람처럼 대하는 방식들. 이런 건 진짜 사람들이 겪는 진짜 문제예요. 저는 민혁의 차분한 태도가 잠시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어깨를 긴장시켰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엄격한 노동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교실 안 분위기는 이제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공기처럼 팽팽해졌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공책 위에 멈춰있는 펜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침내 나서서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말을 꺼내셨지만 이미 교실은 평소의 조용한 수업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 오해, 그리고 깊이 뿌리박힌 좌절감까지 모두 얽힌 그런 장면이요. 제 주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수업이 단순히 경제와 관광에 대한 강의가 아니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관계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현실을 직접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의 슬라이드에 적힌 숫자들이 어느새 인간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민혁이 천천히 손을 들 때 저도 모르게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오후 햇살이 그의 단정한 검은색 블레이저에 닿았고 그는 몸을 꼿꼿이 세웠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디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모두 민혁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나디, 내 의견은 이해해. 민혁이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죠. 그는 은퇴 안경을 고쳐 쓰더니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 당시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더 넓게 봐야 해. 교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저는 그들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어요. 나디는 교실 앞쪽에 앉아 있었고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어서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고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반대하는 표시를 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친구에게 속삭였지만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더 넓게 봐야 한다고? 나디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어요. 그녀는 의자를 돌려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넓은 시야를 좀 말해줄게. 내 사촌이 삼성 공장이 라용에서 문을 닫을 때 일자리를 잃었어. 아무런 경고도 없었어. 그냥 하루아침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통지문 하나 받았다고.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잠시 멈췄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느라 고군분투해야 했는지 아냐고. 교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교수님은 강단 앞에서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직 개입하지 않고 있었어요. 뒤쪽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경제 통계 파워포인트는 이제 모두 잊혀진 상태였죠. 민혁은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너의 사촌에 대해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진심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가끔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그 당시 세계 경제는 변화하고 있었어. 노동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었어. 그건 내가 쉽게 말할 수 있겠지. 나디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넌 그 자리에 없었잖아.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지 못했잖아. 그건 단순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어. 우리에게는 그게 삶이었다고. 나디의 필통이 책상에서 떨어지면서 펜들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리아가 나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어요. 마리아는 멕시코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그녀 옆에 앉은 중국에서 온 채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강의 전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혁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불안하게 탭을 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봐, 그가 다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태국에 수십억을 투자했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했지. 일부는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태국에 남아있어. 삼성도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야. 나디의 비꼬는 말투가 공기를 갈랐어요. 수년간 우리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떠나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야. 비자 문제는 어쩌고.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비자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교실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미묘한 고개 끄덕임과 작은 찡그림이 서로 오가고 있었죠. 교실 뒤쪽 구석에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왼쪽에 앉은 한국 교환학생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 교수님은 토론이 곧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민혁이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나디, 내가 답답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서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 두 나라 모두 이 관계에서 혜택을 본 것도 있고 도전도 있었어.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지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며 의자를 바닥에 긁었어요. 더 나아지자고?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를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교실 안의 긴장이 절정에 다다랐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논의가 아니었어요. 존엄성, 존중,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좌절감이 모두 얽힌 문제였어요. 시계를 흘끗 보니 이 논쟁이 시작된 지 겨우 15분이 지났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죠. 교실이 마치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나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민혁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죠. 그 분열은 너무나 뚜렷해서 교실 한가운데에 선을 그어도 될 정도였어요. 저는 사멸에 앉아 있었는데 나디가 펜을 꽉 쥐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좌절감은 단순히 오늘의 토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치 태국 사람들의 많은 경험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도 지난해 방콕에서 한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은 제 태국인 룸메이트의 사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런 건 뉴스 헤드라인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진짜 이야기였어요. 교실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이야기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단순한 경영상의 결정이 아니에요.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교실 뒤편에서 또 다른 한국 학생인 준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시아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공장을 세우고 사무실을 열고 기술을 가져오고 그리고 언제든 그걸 다 빼앗아 갈 수 있죠. 나디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눌려 갈라졌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고 우리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리죠. 그게 어떻게 공정한 건가요? 민혁도 이제 일어났어요. 그의 손이 옆구리에서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국제 비즈니스는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수십억을 투자했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기반 시설을 세우고 우리를 단순한 투자 기회로 보지 말라고요. 나디의 목소리가 교실 벽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찔했어요. 태국은 우리 집이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당신들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고요. 교실 안의 긴장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어요. 저는 이 교수님이 강단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개입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혁의 차분한 모습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게 쉬웠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세운 사업을 닫고 싶어 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해외 사업이 축소되면서 직장을 잃었어. 이 일은 한국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교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디와 민혁은 서로를 마주보며 가쁘게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수업 토론을 넘어서 두 나라의 자존심과 존엄성 그리고 복잡한 관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수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앞으로 나와 교실 중앙에 섰어요. 두 분 모두 고마워요. 교수님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국제 관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죠. 단순히 정책이나 협정만이 아니라 그 결정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이에요. 이 교수님은 마커를 집어들고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 사실을 한번 보죠.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23년에 태국과 한국 간의 무역액은 135억 달러에 달했어요. 양국에서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며 그 말이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기다렸어요. 나디와 민영 모두 보드에 적힌 숫자의 시선을 고정한 게 보였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교수님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고는 나디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며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나디, 내가 맞아.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많은 가정이 큰 타격을 입었어. 나도 연고차 방문했을 때 그 영향을 직접 봤거든. 나디의 어깨가 살짝 풀리더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교수님은 민혁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민혁, 너도 오라. 세계 경제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만 철수한 게 아니야. 여러 나라에서 감축을 해야 했거든.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깍지 낀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지도를 띄웠어요. 지도에는 태국과 한국이 밝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무역 경로, 항공로 그리고 문화 교류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 연결들을 봐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건 우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아요. 물론 몇몇 다리는 약해졌지만 그 외 다른 다리들은 더 강해지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서울에 있는 태국 음식점들과 방콕에 있는 한국어 학원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태국 학생들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태국 관광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수치는 작년보다 15%나 증가했죠. 그때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해랄까요? 교수님의 말이 모두에게 닿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수님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지 돈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거죠.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한 명씩 눈을 맞췄어요.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식당을 연 태국 요리사, 방콕에서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며 그곳에 정착한 한국 교사,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는 가족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국제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큰 정책이나 협정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 대 사람, 대화 대 대화로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처럼 말이죠. 저는 나디가 눈물을 재빨리 훔치는 걸 봤어요. 민혁은 노트에 고개를 숙이고 작은 원을 그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태국과 한국은 둘 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두 나라를 덮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두 나라가 서로를 도왔죠.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환영했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그때 두 나라는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걸 배웠죠. 교수님은 강의실 앞으로 다시 돌아와 분필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세계 경제는 변화하고 있고 기후변화는 두 나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 단어들을 칠판에 적고는 우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도전들은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할 기회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국과 한국이 지금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태국, 한국 의료 연구팀이 열대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몰랐던 긍정적인 소식들에 관심이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주변을 보니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교수님이 따뜻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문제들이 있었고 분명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탓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죠.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을까? 교수님은 나디와 민혁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너희 둘 다 감정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깊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필요해. 하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집중해보자. 어때? 그때 종이 울리며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짐을 싸려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말에 모두가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교수님이 말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오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십, 문화 교류, 혹은 우정이라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마침내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저는 나디와 민혁이 서로 슬쩍 바라보는 걸 봤어요. 이전의 분노는 사라졌죠. 아직 친구는 아니었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게 만든 것 같았고 저는 진정한 이해로 가는 작은 걸음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교수님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을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저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나디의 떨리는 목소리, 민혁의 신중한 대답, 그리고 평소 차분하던 교실을 가득 채운 강렬한 감정들까지.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디와 민혁의 토론은 단순히 관광업 숫자나 사업 결정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훨씬 더 깊은 문제였죠. 저도 제 가족을 떠올리며 우리가 상처받거나 오해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봤어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나디와 민혁을 보면서 이게 나라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나디가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할 때 그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죠.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앉아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지 걱정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민혁이 더 큰 경제적 그림에 대해 말했을 때 한국 기업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자기 입장에서 옳았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문제였죠. 이때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국제관계는 단지 정책이나 무역협정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책 결정 뒤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이 변화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거대한 거미줄 같아서 하나의 실을 당기면 나머지 전부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교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갈라졌는지도 기억이 나요. 몇몇 학생들은 나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민혁에게 동의했죠. 사람들은 종종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편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두 관점 모두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죠. 생각할수록 오늘의 토론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는지 깨달았어요. 책 속에서 보던 국제관계는 항상 너무 딱딱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류에 서명하고 회의하는 그런 공식적인 모습들만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됐어요. 나라끼리 갈등을 겪는다는 건 단지 대사들이 고급 회의실에서 말다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디와 민혁처럼 각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지역 사회의 희망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모든 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무역이나 관광에 대한 통계가 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퍼센트 하나하나가 진짜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는 거였죠. 방콕의 가게 주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오길 바랐을 거고, 양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유학을 꿈꾸고 있을 테니까요. 복도가 점점 비어가고 학생들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첫걸음은 단순히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걸지도 몰라요.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거요. 그냥 내 차례를 기다리며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디와 민혁은 둘 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랐어요. 비록 그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지만 그건 공통점이었어요. 나디가 버림받은 느낌이라고 말했을 때 교실이 얼마나 긴장됐는지 떠올랐어요. 하지만 민혁이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려 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들이 비록 의견이 달랐지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려 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나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국제관계에서 진전이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보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해요. 짐을 챙기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아침에 교실에 들어섰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국제관계가 단지 날짜를 외우고 무역협정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희망,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고통을요. 그건 마치 어떤 관계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처럼 나라들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희망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교실이나 카페테리아에서 일상적인 대화와 작은 이해의 순간에서요.
국제 관계의 큰 변화는 어쩌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될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죠. 내일 나디와 민혁이 다시 교실에서 서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결국 둘 다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요.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게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